안녕하세요. 매번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시모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는 연을 끊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이 당한 시댁 식구들의 어이없는 행동을 여기서라도 이야기하고 한풀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조무사로 어릴 때 남편을 만나 여태껏 금슬 좋게 지내고 있죠. 그런 남편도 시댁에서는 사형제 중 막내예요. 위로 나이차 많이 나는 형님들이 셋이나 있고 지금 70대 중반이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애지중지 오냐오냐 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댁에 와보니 정반대였어요. 늦둥이라 가장 사랑받을 법한데도 집에서는 남편만 오면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는 했거든요. 그런 남편이지만 시부에게만은 애정을 듬뿍 받았어요. 시부가 매번 하는 말이 막내가 자기 어렸을 때와 똑 닮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 탓에 남편에게 애정이 더 깊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가 정정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노환과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집안은 점점 남편과 저에게는 가시밭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남편은 처갓집에 좀 더 정을 붙이더라고요. 저희야 환영할 만한 분위기였죠. 딸만 둘이 저희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생각에 소소한 일로 남편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에게 의지해주는 부모님의 행동을 기분 좋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은데 여기서는 진짜 자식 같다고, 어른들이 의지하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소소한 일에도 불러주시는 거 좋다고 했어요. 정말 착한 남편이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착한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말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남편의 형님들은 하나같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당해보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게다가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같이 있어도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시모가 더 심했죠. 남편이 뭐라 말해도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시고 생각하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 시댁을 이해해보려 애쓰던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결혼 후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시모와 형님들 뒤를 쫓아다니며 여기저기 시댁 친척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어요. 워낙 친인척이 많은 집이라 결혼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는 가족들끼리는 또 자주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모가 들고 온 핸드백 때문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제가 보니 시모 가방이 다 해져서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착용하고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300만 원 좀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드리게 됐어요. 물론 남편과 상의를 하고 사드린 거라 남편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선물했을 때는 기뻐하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친척 모임이었는데 시모가 제가 선물한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시댁으로 함께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선물한 가방은 마음에 안 드세요? 조심스러운 제 물음에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이 은은하게 돌아있는 걸 발견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시모가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였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로 저는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저로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뭐가 없어 보였길래 그런 소리를 하신 걸까 싶었는데 뒤에 하는 말이 더 어이없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방을 안 샀겠어? 그런데 나한테 가방을 선물했다는 건 내가 거지꼴처럼 보였으니 네가 선물을 한 거겠지. 어머님,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들인 거 아니고 저번 친척 결혼식 때 어머니 가방이 너무 해진 게 보여서 사드린 것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딴 동정심이나 사야 하니?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돈 자랑이야? 가만 두고 보니까 네 시어미가 거지처럼 보이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가방 사드릴 때도 남편이랑 상의해서 사드렸고. 듣기 싫다. 그딴 변명 들으려던 거 아니거든? 네가 사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 결국 시모가 옷장 안에서 꺼낸 건 제가 사드린 가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앞에 탁 하고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태껏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주섬주섬 줍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가방의 짝퉁이더라고요. 저는 가짜 가방에 살짝 당황해서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혹시 가방 누구한테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빌려줬으면 왜?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이거 제가 드린 가방이 아닌데요. 제 말에 놀란 건 시모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내 안색을 바로 하더니 말하더군요. 난 한 번도 안 썼어. 그거 큰며느리한테 빌려줬었는데 아니, 친구 아들 결혼식 때 쓸 가방이 없대서 빌려줬지. 저는 그 길로 바로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어머님한테서 가방 빌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형님한테 빌려주셨다던데요. 아하, 그거 빌렸었지. 그런데 왜? 어머님이 그 가방 안 쓰신다고 돌려주셨는데 제가 선물한 가방이 아니라서요. 제 거는 진품이었는데 이건 가품이거든요. 가방이 바뀐 것 같은데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아니, 가만 보자 하니까 사람을 무슨 도둑으로 몰아? 네가 처음부터 가짜 가방 줘놓고는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래서 무섭다니까. 어떻게 큰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버릇이 없어도 정도 것이지. 그런데 큰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도리어 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너 사람을 거지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가짜 가방까지 줬니? 기가 막혀서. 그래, 가짜 줘놓고 생색내니까 기분이 좋았어? 어쩐지 그 가방 들고 다니기 싫다 했더니.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그 가방은 진짜였어요. 짐작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과 큰형님을 시댁으로 불렀고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 일이 왜 큰일이 되냐면 큰아주버님이 알게 됐거든요. 결국 아주버님이 집에 오셔서는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어디 배운 거 없는 티내면서 윗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그 가방이 가짜면 네가 가짜를 가져온 거지, 어? 새파랗게 어린 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웃기네.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비싼 가방이랍시고 어머님한테 가짜 가방 주면서 생색내려고 했었어? 누군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꼴 같지도 않게 시어른 거지 취급한 게 누군데? 아주버님들이 다 모이니 아주 파티가 났더라고요. 제 욕하는 파티요. 이 기회다 싶었는지 저한테 어찌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가만 듣다 보니 시모에게 거지 취급 어쩌고 말을 린 게 이 아주버님들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모 눈에 들어오려고 돈지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제 결백을 증명해줬어요. 진짜 남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시모의 조카이자 남편의 이종사촌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부터 거기 전화를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나야. 우리 와이프가 사간 그 가방 말이야. 그거 혹시 가짜는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매장에서 직접 산 거고 내가 직접 차까지 몰아줬잖아. 그래, 그랬지. 근데 그 가방이 지금 가짜라고 누가 우기는데 네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뭐? 고모, 제가 그 매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날 포장도 내가 하고 차도 몰아줬어. 중간에 바뀔 틈도 없고 바뀔 수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거 들고 고모네 집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글쎄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갔다니까요. 그럼 며느리 요새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남편의 이종사촌은 제가 가방을 산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증언에 저는 누명을 벗었고요. 그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세상에 그 시끄럽던 집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니까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날 바빠서 바로 못 갖다 드렸고 나중에 갖다 드리는 과정에 집에 있는 비슷한 가방이랑 헷갈렸나 봐. 큰형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당연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사과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미안하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웃긴 건 도리어 이 상황에서 저를 더 몰아가더라고요. 에이, 그러게. 왜 집에 그딴 비싼 가방을 사와서 이 분란을 일으켜? 돈지랄을 하고 싶었으면 혼자 조용히 할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비싼 물건을 선물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 이 말이야. 그게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여럿이서 어린 제 와이프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놓고는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너야말로 계집년 치마폭에 폭 쌓여서는 가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형님한테 큰 소리로 소리치고 난리야? 따지고 보면 다 그 가방 탓 아니니? 네 와이프가 그거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남편의 절망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가족이 있어요? 선물을 줘도 날리고 시어머니 선물을 가져다 쓰고는 갑이 가짜를 돌려주지를 않나. 아니,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잘해줘도 싫으신 거면 이제 앞으로는 관여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게 다 가방 탓이라니. 가방은 제가 가져갈게요. 형님, 어서 진짜 가방 가져오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시모는 다시 들끓어 여기 쓰지 못할 욕을 해댔고, 큰형님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차에 가서는 곧 제가 시모에게 선물했던 가방을 가져와서 툭 던지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겠다며 선언하듯 말을 던지고 저와 함께 시댁에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시모와 만나지 않게 되어 도리어 더 편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그 가방을 중고로 팔아서 나온 돈에 제 돈 좀 더 보태서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카톡 푸사에서 봤는지 시모가 연락 왔더라고요. 넌 뭔데 우리 아들 돈으로 돈지랄 하냐고요. 그래서 저도 답해드렸어요. 제가 벌어서 쓴 제 돈이고 그 가방 팔아서 모은 돈이라고요. 그랬더니 시모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셋째 형님이 계셨더라고요. 셋째 형님이 하는 말도 진짜 웃겼죠. 아무리 시댁에 화난다고 해도 명절은 꼭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일할 사람 없으니까 꼭 와서 거들어. 딱 보니 혼자 일해야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시켜 먹으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 뿐인데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 남편도 가지 말자고 이야기 다 됐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명절 때 남편과 함께 시부를 보러 요양원에 갈 예정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제 말에 셋째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야 하나요? 제 일도 바쁜데 말이죠. 어쨌든 시모와는 인연을 딱 끊게 됐지만 시부와는 여전히 따로 문병도 가고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1, 2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오늘 가족들 모두 모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여태껏 안 와? 많이 바쁘냐?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뭐? 왜 연락을 못 받아? 내가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 다들 모이라고 분명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래. 연락이 안 갔을 줄은 몰랐네. 혹시 지금 시간이 되면 집에 좀 와보거라. 뭔가 눈치를 채신 듯 화가 난 시부의 음성이 살짝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저녁을 빨리 먹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시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이미 뭔가 한바탕 한 듯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3명의 아주버님과 3명의 형님들, 그리고 시무가 한꺼번에 저희를 무척 짜증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차피 오지 않던 시댁이라 별 상관없는 느낌으로 앉아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 요새 많이들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10년 살까 말까지.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재수 없으면 당장 죽을지도 모를 나이고. 시부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불렀다. 시부의 말에 둘째 아주버님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배분의 막내는 빼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을 개떡같이 알잖아요.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집에서 비싼 가방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게다가 시어머니 모실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유산을 나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제 눈에는 훤하게 배더라고요. 남편은 이제까지 차별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차별받게 됐다는 생각에 완전 분노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진정시켰어요. 이야기나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점점 들을수록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도대체 왜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정신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는 알아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뻔뻔하게 재산 탐내러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삼형제가 나란히 저희 부부를 욕하는 와중에 시모는 우리 부부 것만 쏙 빼고 음료와 간식을 내왔더라고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이거죠. 결국 첫째 형님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아버지, 막내는 재산 분배해서 빼야 해요. 쟤네도 재산 준다 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제사 못 지내요. 저런 하이에나 같은 것들한테 줄 돈이 어디 있다고 매번 막내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대목에서 화가 난 건 남편이 아닌 저였어요. 아니, 재산 탐내는 하이에나가 누군데 우리더러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아버님한테 연락받고 왔고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세상에, 하이에나? 그러는 당신들이 하이에나지. 아버님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 흉내내고 있으세요? 여보, 진정해. 형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도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어머니가 저 빼고 나머지 형님들한테 어머님 가지고 계시던 재산 다 나눠준 거 아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껏 그에 대해 말한 적 한 번이나 있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새 형님의 얼굴은 썩은 동태가 됐고 시부는 그 말에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니, 그 재산을 왜 멋대로 애들한테 물려줬어? 당신 미쳤어? 그 재산이 당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맡긴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떡해요. 애들이 다 힘들다고 난린데. 결국은 애들한테 물려줬어야 할 돈들인데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막내만 빠졌으니 하는 소리 아니야? 도대체 이 세 놈들한테 왜 나눠준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첫째가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줬고, 둘째는 주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줬죠. 그리고 셋째는 아시다시피 애가 약해서 얼마 전에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수입이 영 없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형님의 사업은 적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느라 빚을 지기는 했지만 시모가 준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해서
그 돈마저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형님은 아픈 데가 없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솔직히 연락하며 지내지는 않아도 형제간이니 이래저래 소문들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고 남편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아닌 듯하니 이젠 절대로 어머니와 형님께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지께는 잘할게요. 저거 봐라. 아버지 재산 탐나서 아부나 떠는 꼴 봐. 네가 그래봐야 아버지 재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못 받게 할 거야. 마누라랑 수준이 똑같지? 마누라는 명품 가방으로 시어머니 환심이나 사려 하질 않나? 지는 아버지한테 아부나 떨면서 콩고물 떨어지길 기다리질 않나? 조용히 안 해? 이것들이 한 번만 더 형제끼리 싸우면 당장 첫째 너부터 재산 분배해서 빼버릴 거니까! 결국 꽥소리를 지른 시부의 말에 형제들이 조용해졌죠. 시부도 저도 이 분위기를 보고 기가 막힌 표정만 지었어요. 아버지, 그 부분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안에 관여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항상 그랬듯이 쭉 저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 그런다고 내가 후회할 줄이나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널 아들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까. 결국 남편은 시모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식을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엄마를 처음 봐서 그런지 저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제 속이 이렇게 답답한데 남편은 어련했겠어요?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서 저희는 더 이상 그 집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그 뒤로 한 1년은 시모에게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시부와 만나서도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되도록 안 했고요. 솔직히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좀 더 지나서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시모와 요양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우리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여전히 없는 사람 취급이었고요. 시모와 함께 온 사람은 시모의 상황이 힘들게 됐다며 저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아들 집을 안다며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사실은 어르신이 손목이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손목은 3개월 좀 더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보호자분들이 퇴원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야 병원비 받고 어르신 잘 모시면 되는 건데 그 병원비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 보호자분으로 등록되신 분은 둘째 아드님이신데 연락이 안 돼서 다른 보호자분을 찾아왔어요. 어르신이 막내 아드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병원비랑 보호자 변경에 대해서 상의를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댁과 영 끊었습니다. 그걸 원하셨던 것도 어머니셨고요. 지금 이렇게 오셔서 하실 말씀은 아니실 텐데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네요. 남편을 아들 취급 안 하겠다 하신 건 어머니셨잖아요. 요양원 직원은 무척이나 간곡한 표현과 말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직원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의 얼굴이 점점 분노로 가득해지더니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너랑 이야기할 거 없다. 나는 아들이랑 이야기해야겠어. 들어봐라 얘. 둘째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그놈이 연락을 안 받아. 첫째 놈은 내가 전화하니 모르는 사람 취급이고 자기는 내 자식이 아니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셋째는 자기가 의료급여 수급자라며 자기 같은 처지에 노인 하나 더 맡으면 자기가 죽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지 뭐냐. 이 썩을 것들이 아주 지 어미를 호구로 봐. 울분에 가득 찬 시모의 목소리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고 저는 기가 안 차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던 집, 내 명의의 집까지 홀라당 팔아먹었어. 입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팔아먹었더라.
이 되먹지도 못한 것들이 나 입원시킬 때 이미 잔머리 굴려서 생각해둔 게 틀림없어. 막내야, 너희 형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아들 찾아온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응? 결국 평온한 남편 대신 제가 화를 내고야 말았어요. 이제 와서 내 아들 운운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니 어머님, 사고는 형님들이 다 치고 갔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세요? 아주버님들이 연락이 안 되면 형님들께 연락해 보시던가요. 그때 어머님이 이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셨을 때 이미 저희들과의 인연은 끊겼다고요. 좋다고 꺼지라고 한 게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형님들이 싼 똥을 치워야 하냐고요? 너, 또 네가 문제야. 네가 내 아들 옆에서 아들한테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탓에 이렇게 우리 사이가 벌어진 거 아니냐? 막내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고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다. 엄연히 내가 먹고 입히고 재워줬으니 아들이 엄마를 책임져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그 아들을 차별하고 내친 건 기억도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아들 취급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구는지. 이렇게 밀어붙이니 막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은 인간 새끼들도 아니야. 내 재산 다 빼내갈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아예 생판 모르는 남 취급이야. 이제 더 이상 이 늙은 몸에서 빼갈 것 없으니 아예 정신 나간 치매 환자 취급이나 하고 나쁜 것들. 내가 그 돈을 지들한테 왜 줬는데?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단은 제가 밀린 병원비는 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보호자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도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까지는 못 모셔요. 그러니까 형님들 중에 누구 하나한테 연락해서. 장인 장모는 모시면서 나를 못 모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인데 왜 네가 나를 안 모시고 저쪽 집안 사람들을 모시는 거야? 왜 네가 남의 부모를 모셔?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너희 부모 모시도록 만든 거지? 이 여우 같은 년이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본인이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어머님하고 연 끊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시나 보네? 어머님이 얼씨구 좋다구나 하며 우리 내칠 때는 이런 미래를 생각도 안 하셨나 봐요. 이런 망할 년을 봤나? 네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은 법적으로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를 부양해야 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난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재산을 형님들께 물려준 것도 서운하긴 했지만 그건 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차별받은 건 절대로 못 잊어요. 사랑도 못 받고 컸는데다가 영까지 끊자고 합의 다 본 마당에 이제 와서 부양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는 자식 취급할 때는 이런 일 생각도 못 하셨겠죠. 어차피 저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많이 공들인 형님들한테나 가서 부양 이야기 꺼내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때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죠. 형님들한테 재산 퍼주면서 부양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속을 안 지킨 건 형님들이지 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키워주셨다고 하는데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매번 무슨 일이든 저를 빼놓고 형님들만 데리고 가고 형님들에게만 사주시고 형님들에게만 말 걸어주셨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안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아들 취급 안 해서 부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의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용서 안 할 거예요. 밀린 병원비 내드리는 걸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살았어. 자식을 넷이나 키우고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내가 한참을 잘못 살았어. 지들은 다 혼자서 큰 줄 알지. 내가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집에 있게 해줬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오냐?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내가 여기로 오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미친 짓이었지. 그래, 너 혼자서 아주 잘 살아봐라. 그렇게 화를 버럭 낸 시모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 연세에 참으로 정정한 그 모습에 함께 온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나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직원에게 밀린 병원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계좌와 금액을 받았어요. 대신 앞으로 이쪽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둘째 형님에게 연락해 놓을 테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말이죠.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던 시모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락 말고 지내자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둘째 형님께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밀린 병원비 내가 냈는데 앞으로 나는 시모 신경 안 쓸 거다. 호적에서 파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재산은 전부 형님들이 가져갔으니 알아서 어머니 모시고 만약 또 자기한테 어머니가 오시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까지 형님들 못 가져가게 막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형님들이 난리가 나서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며 난리치더라고요. 남편이 다 무시하고 전화를 끊자 시모에게 바로 둘째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거기가 있냐고, 요양원에 있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며 시모를 아예 쪼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희가 다 연락을 씹으니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이 수모를 당한다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눈물 한 바가지 흘려주시고요. 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속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남편에게 잘해줬으면 이 착한 남자가 효도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와서 아들이라며 되돌리려 해도 이미 상처받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그 뒤로 또 시모와의 연락은 끊겼어요. 다행히 병원비도 잘 내는지 어쩌는지 저희한테도 연락이 없고요. 시부와는 자주 왕래하는 저희가 뜻밖의 사실을 접한 건 어머님 일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그때도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건지 저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시부는 시모에게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남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아버님이 직접 아파트 명의를 저희 앞으로 변경해 주셨죠. 그러면서 시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다 내 탓이야. 내가 밖에서 자식을 낳아오는 바람에 네 엄마가 비뚤어진 거니 내 탓이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너한테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어. 갓난쟁이 때부터 기르면 기른 정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내 무덤까지 갖고 가려다가 그냥 가면 네가 평생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고 있을까봐 내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 이복자식이었는데다가 바람을 피운 시부와 똑같이 생겼으니 시모가 더 싫어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가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게 돼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시모와 진짜로 피가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개운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딴에는 천륜이니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희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모와 재회하게 됐어요. 바로 남편의 사촌네 결혼식에서요. 저희는 결혼식에 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웨딩홀 근처에 식사하러 나온 김에 호텔 근처 야외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있었는데요. 하필 호텔에서 우연찮게 고모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고모님과 함께 있던 게 시모였어요. 시모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은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에 와 있더라고요. 고모는 남편에게 무척 잘해주셔서 남편에게 이왕 만난 거 식장이라도 왔다 가라고 권유했고 남편은 식사는 안 하더라도 축의금은 주고 오자며 홀 안으로 들어갔죠.
솔직히 그때 친정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남편도 약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시모와 연을 끊었다고 고모님 같은 다른 친척분들과 연을 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같이 웨딩홀로 향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시모와 맞닥뜨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형님들이 잘 모시고 있으신가 봐요. 시모는 저의 인사에도 제 말을 무시하고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안 썼어요. 돈만 내고 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모님이 말하더라고요. 어휴, 너희 형님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 언니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오빠가 부탁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있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아주 연락도 없고 이번에 결혼식장 온다던데 내 한마디 해주려고. 저는 솔직히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먼저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상냥하게 말하던 고모님이 갑자기 새 형님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돌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래도 적은 화장실 근처로 데리고 가서는 형님들에게 한 소리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니들 보려고 여기 결혼식장까지 와 있을 줄 몰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를 고모한테 맡겨놓은 자식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다 받았다고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부양 안 하려고 안간힘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와 남편은 그 대목에서 좀 놀랐죠. 저번에 남편이 시부말을 꺼내고서는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돈만 내고 여전히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면회도 안 가고 사람을 계속 그렇게 가둬놓으니 결국 시모가 시부에게 연락을 했고 시부는 고모에게 연락해서 시모를 좀 봐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참으로 대단한 형제들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고모의 한마디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은 모두 시모를 외면하며 모르는 일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아니, 고모는 외부인이면서 남의 집안사에 왜 그리 간섭이에요? 엄마 모시고 있다고 그거 하나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면 크게 곤란하죠. 저희도 요양원에서 어머니 잘 모시고 있었는데 그걸 강제로 빼온 게 고모잖아요. 내가 빼왔어? 니들이 병원비 또 밀리는 바람에 내가 돈 내주고 내가 데려온 거지. 너희들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너희 엄마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굴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모실 거야 말 거야? 내가 모시면 나는 너희한테서 돈 다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하고 요양원에 맡길 거면 돈이라도 똑바로 내던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러게 뭐하러 어머니 데려가셔서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터진 건 고모님이 아니라 시모였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떻게 형제 셋이 나란히 나를 물먹일 수가 있어? 너희들 내가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전화하라며 미뤘지? 그리고 며느리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 바쁘고 뭐 돈 나갈 일 있으면 돈 없다며 돈 원할 때만 찾지 말라고 소리 빽 지르고 너희가 인간이야? 인간 탈을 쓴 짐승이지? 그래, 나한테서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고 나니 이제 이 늙은이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쓸모가 없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줄 일이 아니었어. 막내 하나한테 다 물려주는 건데. 봐라, 지 부모도 아닌 처가 식구들까지 챙기며 살고 있는 걸 봐. 내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아냐? 나한테 잘하겠다고 입으로만 백날 이야기하는 너네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막내한테 투자했어야 했어, 이 망할 놈들아. 결국은 시모의 분노가 터져버렸고 아주버님들은 또 그들대로 골이 날 대로 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으시면 막내한테 가세요. 가시면 될 거 왜 우리한테 와서 들러붙으려고 하시냐고요. 좋은 자식 있으면 좋은 자식한테 가면 되시지. 아,
저번에 연 끊으시면서 절대로 안 본다고 하신 게 마음에 걸리세요? 그리고 막내도 생각이 있으면 어머니 받아주겠어요? 저희랑 다 같이 대놓고 차별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셔놓고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아직 있어. 그거는 너희한테 절대로 안 주기로 했다. 벌써 수령인까지 싹 다 바꿨거든. 내 사망보험금. 시모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의 눈빛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형님들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어머니, 어머니, 우리랑 같이 가세요 하며 곡소리를 내는데 이건 뭐 거의 꽁트였죠. 남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웃긴 연극 찍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대단한 재능이잖아요. 보통 뻔뻔해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그 꼴을 보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을 한심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고모가 한 말씀 던지셨어요. 사망보험금 하나에 다시 또 이렇게 부모님 사랑이 샘솟냐? 언니,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한 거유? 이 눈들 좀 봐. 세상에 그렇게 모셔가라고 할 때는 왜 자기들한테 떠넘기냐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보험금 한마디에 아주 효자가 셋이나 생겼네. 말해봐요. 어떻게 키우면 저런 불효자를 셋이나 만드는지. 고모님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 사망보험금 단어 하나에 시모를 무시하고 이쪽 저쪽 보내기 바빴던 형제들이 아주 효자가 돼서 내가 모시네 너는 안 되네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친척 결혼식이다 보니 남편 친척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던 자리라 그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친척들이 혀를 차며 시모와 새 아주버님께 한 말씀씩 던지더라고요. 저것도 자식이라고? 자네 자식들은 없다 생각하는 게 낫겠네. 저거야 원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지. 돈을 그만큼 뿌리면 뭐래? 자식들이 인간이 덜 됐는데. 그래, 사망보험금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미리 넘기지 마. 그러다가 또 저번처럼 팽당하고 요양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 못 면해. 저것들 얼굴 봐봐. 저거 사람 얼굴인가? 아주 돈벌레 같은 인간들이구만. 그 훈수두는 말에 시모의 수치스러움이 극에 달했고 결국 시모는 아주버님들에게 너희에게는 절대 안 준다며 소리를 꽥 지르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는 뭐 시모에게 보험금이 있든 없든 알 바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 일이니 그냥 구경했죠. 좋은 구경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남편과 제 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친인척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몸소 알려주셔서 저희는 나쁜 사람에서 벗어났거든요. 그 뒤로 고모님과 연락이 돼서 소식을 들었는데 참으로 딱 하고 웃기더라고요. 새 형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시모를 쫓아다닌대요. 셋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유산 나눠 가를 때보다 더하다고 해요. 시모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에도 도리어 화가 더 난다고 하시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껏 무시하다 사망보험금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다니. 물론 보험금 받을 때는 시모가 죽고 난 다음이지만 그 전에 수급자 변경하면 또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고모가 몰래 알려주시기를 시모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없대요. 사망보험금 이야기는 고모가 시모에게 이야기해준 거였고 시모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형제들이 열심히 시모에게 돈을 쓰고 있으니 웃긴 꼴이죠. 저러다 사망보험금 없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착한 막내 아들에게 잘 좀 해줬으면 평생 잘 모시고 살았을 일을. 본인 고생길을 본인이 알아서 가고 있는 게 참 딱하다며 고모님이 한탄하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싸움들에서 벗어나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진짜 가족다운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들을 만나지 않으니 세상이 평화로워요.
남편은 결혼식에서 시모와 형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마음을 많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분들 덕택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의지되어줘서 고마운 상황이고요. 좋은 자식 내치고 하나같이 욕심 많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식들만 남긴 시모가 참으로 딱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이 저희 집에는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이 생각보다 길었네요. 쓰다 보니 쌓인 것들을 풀어내느라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